안녕하십니까. 디딤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기출픽 33 생태계 구성 요소와 환경입니다. 생태계의 구성, 생태계의 먼저 정의를 알아야겠죠. 생태계라고 하면 생물과 환경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하나의 커다란 체계, 시스템이에요. 우리가 지구계 하듯이 생태계가 되겠습니다. 하나의 시스템이다. 그럼 생태계는 하나의 생명체를 우리가 개체라고 하고요. 이 개체가 집합, 개체가 같은 종입니다. 개체들은 같은 종이기 때문에 그 개체들의 무리, 요거를 개체군이라고 합니다. 개체군. 이 개체군이 A, B, 뭐 C 뭐 있겠죠. 계속 이 개체군의 집합을 군집이라고 합니다. 개체군의 집합, 개체군이 집 모여 있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생태계라고 하면 이런 생물들, 이런 개체가 모여 개체군이 되고 개체군이 모여 군집이 된 이런 생물들과 환경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체계가 생태계다. 그래서 여기는 생물들만 나와야죠. 개체, 개체군, 군집 플러스 환경이 있겠다. 그죠? 환경. 요 밑에 생태 구성 요소에 보면 이제 환경이 나옵니다. 비생물적 요인. 요게 환경입니다. 생물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 요인. 예를 들면 빛, 온도, 물, 토양 이런 것들이 다 비생물적 요인. 생물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 이 환경과 생물적 요인,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여기에 이제 개체군, 뭐 군집 이런 게 있겠죠. 이런 것들을 합쳐서 뭐라고 한다? 생태계라고 합니다. 그렇게 생태계가 구성되어 있다. 비생물적 요인과 이제 생물적 요인을 한번 보겠습니다. 비생물적 요인은 봤죠. 생산자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생물적 요인에 생산자는 스스로 양분을 만드는 생물, 스스로 양분을 만들죠. 그럼 우리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 중에 식물들, 스스로 양분을 만드는, 스스로 양분을 만드는 건 뭐라 그래요? 식물들이 광합성이라고 하죠. 광합성이라고 한다. 광합성. 식물 플랑크톤. 소비자는 다른 생물을 먹이로 해서 잡아먹어서 양분을 얻는 생물들을 소비자는 1차 소비자, 식물을 먹는 초식동물 1차 소비자, 동물을 먹는 2차 소비자, 육식동물이 되겠죠. 그런 소비자, 뭐 2차 소비자, 3차 소비자, 4차 쭉 있겠다, 그죠? 동물이나 동물성 플랑크톤. 분해자는 생물의 사체나 배설물을 분해하여 양분을 얻는 생물, 세균이나 곰팡이, 버섯, 분해자 역할이다. 자, 생태계 구성 요소 간의 관계를 보면 생태계는 비생물적 요인과 생물적 요인의 상호 관계로 유지된다. 그래서 이 생태계 여기 집합처럼 이렇게 나타내죠. 생태계가 이렇게 있으면 비생물적 요인, 그 다음에 생물적 요인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생물적 요인이 생물적 요인에 영향을 주는 거, 비생물적 요인이 생물적 요인에 영향을 주는 거죠.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1번이라고 합니다. 1번. 비생물적 요인이 생물적 요인에 요거 1번. 요거를 작용이라고 한다. 비생물적 요인, 환경이 생물에게 영향을 주는 것을 뭐라고 한다? 작용. 그다음 그럼 반대도 있겠다. 그죠? 생물이 비생물적 요인에 영향을 주는 거. 2번. 요 생물들이죠. 생물이 비생물적 요인에 영향을 주는 거. 요 2번이 반작용이겠습니다. 이게 반작용이 되겠다. 예를 들면 작용의 예는 가을에 기온이 낮아지면 기온은 환경이잖아요.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돼. 은행나무는 생물이잖아요. 비생물적 요인이 생물적 요인에 영향을 주죠. 그러니까 작용. 그 다음에 반대로 반작용은 낙엽이 쌓였어. 이게 생물이잖아. 생물이 분해됐어. 분해자에 의해서. 그럼 토양이 비옥해져. 토양은 비생물적 요인이잖아요. 생물이 비생물적 영향을 주네요. 요거는 반작용. 지렁이에 의해서 지렁이 생물이잖아요. 토양의 통기성, 바람이 잘 통해, 공기가 잘 통해. 그러면 이게 생물이 비생물적 영향을 줬죠? 뭐야? 반작용. 생물들 간에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도 하죠. 생산자나 소비자나 분해자끼리. 요 3번은 이제 생물들끼리 영향을 주고받는 거. 이렇게 가면은 뭐 생산자를 소비자가 잡아먹는 거죠. 뭐 또 소비자가 뭐 생산자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뭐 개구리 수가 증가하면 메뚜기 수가 감소한다.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자, 생물과 환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빛과 생물입니다. 빛은 세 개로 나눠져요. 세기. 빛이 세냐, 약하냐. 파장이 기냐, 짧냐. 일조 시간, 기냐, 짧냐에 따라서 생물이 영향을 받는다. 자, 생물과 환경의 관계. 먼저 빛의 세기입니다.
양지식물과 음지식물이 있어요. 양지식물은 이제 햇빛 잘 드는 곳, 햇빛이 안 드는 곳. 그래서 숲의 위쪽에는 강한 빛이 적응한 양지식물이 잘 자라고 숲의 아래쪽에는 약한 빛에 적응한 음지식물이 잘 자란다. 그 다음에 양엽과 음엽이 있습니다. 한 식물에서도 강한 빛을 받는 양엽은 뭐가 발달되어 있어? 잎이 두껍고 약한 빛을 받는 음엽은 빛을 효율적으로 흡수하기 위해 잎이 넓고 얇다. 여기 우리 기출필기에는 그림이 안 나오는데 우리 교과서에는 그림이 나와 있어. 그림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이제 빛과 생물인데 잎의 단면과 구조입니다. 한 식물에서도 강한 빛을 빛이 세다 이 말이에요. 강한 빛을 받으면 약한 빛을 받는 잎에 비해서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 울타리 조직입니다. 마치 울타리처럼 이렇게 세포들이 배열되어 있어요. 울타리처럼 이렇게 배열되어 있다. 요거를 울타리 조직을 하고 여기는 울타리 조직이 한 층밖에 없는데 여기는 두 층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강한 빛을 받으면 빛을 받아야 식물은 광합성하니까 광합성하기 좋기 위해서는 빛이 세니까 밑에 있는 층까지도 빛이 다 전달이 되면서 밑에 있는 이 울타리 조직은 세포들의 집합입니다. 거기에 있는 세포들도 광합성을 잘 하는 거죠. 근데 약한 빛을 받으면 이게 두꺼워 봐야 광합성이 안 일어나니까 얇게 되는 거죠. 잎이 울타리조직이 얇게 되는 거죠. 그 밑에는 해면 조직. 해면이라면 영어로 하면 스펀지입니다. 스펀지처럼 이렇게 성기하게 구멍이 툭툭툭 이렇게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네. 자, 그러면 한 식물에서 강한 빛을 받는 양엽은 무슨 조직? 울타리 조직이 발달되어 있어 잎이 두껍다. 됐고 양엽과 음엽. 그다음 빛의 파장 보겠습니다. 바다의 깊이에 따라 도달한 빛의 파장과 양이 다르기 때문에 바다의 깊이에 따라 서식하는 해조류의 종류가 다르다. 여기 그림을 보면 녹조류, 갈조류, 홍조류가 우리 교과서에도 칼라 있어. 칼라 봅시다. 여기 있네요. 예. 그래서 바다의 깊이와 빛의 파장에 따른 해조류 분포인데 이게 이제 수심이죠. 바다의 깊이 미터. 그다음에 요거는 나노미터는 이제 파장을 얘기합니다. 660, 600, 470 파장이 점점 짧아지죠. 적색광의 파장이 길고 청색광의 파장이 짧아요. 그런데 수심 20m까지만 적색광은 도달한다. 파장이 길수록 이게 깊이가 못 들어가요. 근데 황색광은 40m까지 들어가고 청색광은 더 깊이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적색광을 이제 광합성에 활용하는 녹조류는 20m보다 깊은 데 살기가 어렵겠죠. 그다음에 녹조류는 팔의 핵함 같은 거. 엽록소가 많이 있어서 녹색을 나타내는 팔의 핵함이 녹조류고 갈조류는 갈조소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미역 다시마. 그 다음에 홍조류는 김, 우뭇가사리, 홍조소가 들어있어요. 예. 그래서 색깔이 그렇게 나타나는 거죠. 근데 이 갈조류는 황색광을 잘 이용하는 거죠. 녹조류는 적색광을 잘 이용하고 홍조류는 청색광을 잘 이용해요. 청색광이 파장이 짧아서 깊이 들어가니까 홍조류는 더 깊은 바다에도 살 수 있는 거죠. 빛의 파장에 따라서 녹조, 갈조, 홍조가 이렇게 바다의 깊이에 따라 서식하는 곳이 달라진다. 자, 요거는 이제 요거다 교과서 본 걸로 할게요. 네, 그 다음에 일조 시간은 장일식물과 단일식물. 장일식물은 일조 시간이 길어지는 봄, 여름에 이제 꽃이 펴. 그게 장일식물. 단일식물 반대야. 국화나 나팔꽃, 코스모스는 가을에 피죠. 일조 시간이 짧아지는 가을에 꽃이 핀다. 그 다음에 꾀꼬리 종달새는 봄에 번식해요. 일조 시간이 길어지는, 낮의 길이가 길어지는. 그 다음에 송어하고 노루는 반대로 가을에 번식한다. 이게 일조 시간이 세기, 파장, 일조 시간이 이 생물에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였고, 그다음 온도하고도 관계 있어요. 온도는 이제 동물하고 식물을 나눴는데 개구리, 곰 등은 추운 겨울이면 어떻게 돼요? 자요. 겨울잠을 자죠. 기러기, 철새 같은 거는 이동을 해. 자기가 좋아하는 적절한 온도로 철새. 북극여우는 몸집이 크고 북극여우 몸집이 커요. 추운 곳에 살아요. 몸의 말단부가 작아. 귀나 뭐 이런데 코나 이런데 말단부가 작아. 열을 방출을 적게 하지만 사막여우, 사막여우죠. 귀가 보세요. 되게 얘보다 훨씬 크죠. 말단부가 이게 잘 발달되어 있어요. 말단부가 커서 열을 잘 방출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온대 지역은 중간 정도 사이즈죠. 네. 이렇게 동물이 적응을 하고 식물도 기온이 낮은 툰드라에 사는 톨송이 풀은 털이 많이 나 있어요. 이 털이 많이 나면 이제 보온이 좋죠. 동물들처럼. 자, 낙엽수는 기온이 낮으면 단풍을 들고 잎이 꽃에 떨어뜨린다. 상록수는 이게 동백나무 이건 상록수잖아요. 이런 것들은 겨울을 한다. 잎을 떨어뜨리지 않고. 자, 물 보겠습니다. 동물 같은 경우에 파충류 비늘로 되어 있죠. 수분 증발 방지.
또 알도 딱딱한 껍데기잖아요. 수분 증발 방지. 곤충도 키틴질로 되어 있죠. 수분 증발 방지. 그다음에 사막에 사는 낙타는 농도가 진한 오줌을 넣어요. 그러니까 오줌으로 배출되는 수분을 재흡수를 하는 거죠. 수분 소지 최소화한다. 식물 같은 경우에 건조한 지역에 사는 선인장, 건생식물이라고 하는데 이 선인장은 뿌리와 저수 조직, 저수 조직은 물을 저장하는 조직이죠. 이게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잎이 또 가시로 변해 있기 때문에 수분 증발을 막죠. 잎이 있으면 잎에서 이제 증산 자극이라니까 계속해서 수분이 일으켰죠. 그러니까 가시로 되는 거죠. 그런 또 다른 동물한테 안 잡아먹히게 유리하니까. 또 물에 사는 수련, 수생식물이잖아요. 뿌리가 잘 발달돼 있지 않고 통기 조직, 공기가 이렇게 많이 잘 발달, 물에 잘 뜨겠죠. 네, 그런 식으로 적응한다. 네, 토양과 생물, 공기를 많이 포함한 토양은 호기성, 호기, 그러니까 공기를 좋아한다 이런 세균. 그다음에 혐기, 공기를 싫어한다, 혐오한다. 그래서 이런 혐기성, 전기에 적으면 혐기성, 많으면 호기성 이런 세균이 살고 지렁이는 토양을 돌아다니며 통기성이 높인다. 그렇죠? 토양 속 미생물은 동물식물의 사체를 분해하여 토양 양분이 그렇죠. 이 환경과 생물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거죠. 공기와 생물, 공기가 희박한 고산지대에 사는 사람은 적혈, 공기 그렇죠. 공기가 희박해. 그러니까 고산지대에 사는 사람들은 적혈구가 많아서 산소 운반을 효율적으로 운반한다. 그래, 그렇죠. 사람도 이렇게 적어, 생물도 마찬가지고. 자, 이번 시간에는 생태계의 구성과 환경 요소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